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너희가 뭘 먹었는지도, 손톱을 언제 깎았는지도 나는 다 안다. 이건 단순한 협박일까요? 아니면 서사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일까요? 이야기는 한 남자가 사과를 들고 음악가들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신처럼 차갑고 냉정하죠. 그는 모든 걸 이미 알고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은 없다고 단언하죠. 이건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운명 같은 협약입니다. 너희는 보고하고 또 보고해야 해. 숨기면 안 돼. 나는 음악을 싫어하거든. 이제 음악은 창작이 아닌 고통의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이 음악가들을 모아놓고 연주하라고 지시합니다. 창조가 아니라 절대 통제를 요구하며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하죠. 실수는 없다. 왜냐하면 실수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예술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기획자라 부릅니다. 서사를 지휘하는 절대자이자 모든 갈등의 씨앗이죠. 화면은 전환되고 이제 가시덤불이라 불리는 황량한 땅으로 향합니다. 한 남자, 교수가 등장합니다. 한때 세계적 명성을 누렸던 이끼 전문가였던 그는 세상과 단절하고 쓰레기로 만든 오두막에서 숨어 지냅니다. 창문도 없는 그 집의 유일한 외부와의 통로는 스티로폼을 뚫은 작은 구멍뿐입니다. 그의 집은 그 자체로 현대 문명에서 탈주한 존재의 상징입니다. 교수는 고립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방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존재가 나타나죠. 19년 전 헤어진 딸입니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외칩니다. 이 스컹크 같은 인간아, 돈 내놔. 교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총을 꺼내 공중에 난사합니다. 기자들은 도망치고 딸도 비명을 지르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총을 쐈다는 소문을 듣고 오토바이 부대 로컬포스가 교수의 오두막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교수에게 존경을 표하지만 동시에 잔인한 폭력을 휘두르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교수는 직감하죠. 이 사람들,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벤크하임 남작의 귀황의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권력과 통제, 예술과 고통, 가족과 해체된 신뢰, 그리고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외침이 녹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이야기 속 어느 인물과 가장 가까울까요? 그렇게 한 남자의 경고는 하나의 총서루로, 그리고 또 한 남자의 은두는 거대한 혼란의 서막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자 당신이 빠져들게 될 미궁의 첫 장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곳에서 한 귀족이 몰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도박 중독자, 친구도 재산도 희망도 없습니다. 그의 이름은 벤크하임 남작.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마리에타에게 가야겠다. 내가 돌아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기차에 오릅니다. 목적지는 아주 멀고도 낯익은 곳, 헝가리의 작은 고향 마을. 그의 손에는 마리에타에게 썼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게. 기차 안의 풍경은 묘합니다. 남작은 낡고 해진 코트를 입은 초라한 노인. 하지만 그 태도는 놀랍도록 귀족적이죠. 거지 같은 외모, 황제 같은 자세. 사람들은 그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기차 안에서 졸다가도 마리에타를 떠올리며 미소 짓습니다. 그에겐 오직 사랑과 기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편 그의 고향 마을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남장님이 돌아온대. 아르헨티나에서 돈을 싸들고. 그럼 우리 마을 빚도 갚고 공장도 살려주겠지.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야. 마을 전체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빈털터리 귀족이 아니라 억만장자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시장, 경찰서장, 기자, 동네 주민들 모두가 기대에 부풀어 기차역으로 모입니다.
레드카펫을 깔고 브라스 밴드를 부르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입니다. 이번 귀향은 마을을 살릴 기회야! 그리고 마침내 기차가 도착합니다. 연기 자욱한 플랫폼, 무거운 침묵 속에 기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낡은 가방을 든 추취한 노인이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립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거지는 누구야? 남장님은 안 보이는데? 하지만 바로 그때 누군가가 말하죠. 저분이 남장님이래. 순간 사람들의 얼굴이 굳습니다. 기대는 어이없게 무너지고 남작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게 오해의 연극은 시작되고 마을은 아주 조용한 혼돈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기차는 마침내 마을역에 도착했습니다. 연기는 자욱하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시장과 경찰서장, 악단과 기자들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기차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낡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습니다. 가방은 헤어졌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있죠. 사람들은 잠시 얼어붙습니다. 저게 남작이라고? 하지만 그 침묵은 아주 짧았습니다. 곧 누군가 외칩니다. 진짜 부자들은 원래 저렇게 검소해. 저거 고급 유럽식 빈티지 패션 아니야? 너무 가진 게 많으면 저런 식으로 겸손해지는 거야. 초라함은 순식간에 품위로, 지친 표정은 고귀함으로, 남작의 침묵은 신비로 포장됩니다. 시장은 단상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연설을 시작하죠. 남장님은 우리 마을을 구원할 자입니다. 마을의 빚을 갚고 공장을 되살리고 모두에게 일자리를 줄 것입니다. 남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리에타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또 하나의 동리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곧 금괴 수백 상자를 실어왔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남작이 마을 땅을 다 샀대. 우리 집 대출도 대신 갚아줄 거래. 한편 마을의 불량배들인 로컬 포스는 남작을 보호한다며 역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믿습니다. 남장님 곁에 있어야 권력도 돈도 따라온다. 모두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모두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하죠. 빈털터리 남작은 그저 조용히 마리에타를 찾아온 것뿐인데 마을은 그를 구세주로 착각한 채 스스로 광기의 축제를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진실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보다 희망이 더 달콤하니까요. 마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남작이 빈털터리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 하지만 그에겐 의심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마을은 빚더미 위에 서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남작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필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희망의 이미지입니다. 시장은 마을에서 가장 호화롭지만 이미 버려졌던 알마시 저택을 급하게 수리해 남작의 숙소로 지정합니다. 이 호화로운 환대를 보라. 나는 유능한 행정가다. 그렇게 정치쇼는 시작됩니다. 그는 사업 계획서를 내밉니다. 공장 재개, 도로 확장, 도시 미관 정비 모두 남작의 돈으로 가능할 것이라 믿으며 아니 믿는 척하며 주변 모두를 설득해 나갑니다. 한편 마을의 진짜 힘은 로컬 포스가 쥐고 있습니다. 가죽 재킷의 오토바이 부대. 그들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남작의 주변을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남작을 찾아온 가난한 주민들, 도움을 구하려는 사람들, 혹시라도 진실을 캐내려는 이들은 모두 무력으로 저지됩니다. 남작은 말 그대로 감시 속에 보호되는 포로가 됩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고급 요리와 와인을 대접받지만 그 누구와도 자유롭게 대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엽니다. 시장님, 사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하하, 남장님, 그 겸손도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그 말은 진실을 거절하는 선언입니다. 그가 말하려고 할 때마다 모든 말은 웃음으로, 겸손으로, 또 다른 오해로 덮여집니다. 남작은 점점 숨이 막혀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 아닌 타인이 만든 거짓말에 갇혀버렸습니다. 모두가 그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통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을의 권력은 진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오직 황금거위가 낳을 알 뿐입니다. 이제 이 마을에는 법이 없습니다. 경찰도 규칙도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무리, 사람들이 로컬 포스라고 부르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말합니다. 우리는 마을을 지키는 애국자다. 하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다릅니다. 상인들에게서 보호비를 뜯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끌고 가 폭력을 휘두릅니다. 법 대신 주먹이 기준이 되고 정의 대신 공포가 질서가 됩니다. 이들의 본거지는 79번 바. 맥주잔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누가 마을의 적인지, 누구를 혼내줄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 가장 자주 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뱅크하임 남작. 하지만 로컬 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을에는 또 다른 기묘한 존재들이 돌아다닙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소리 없이 나타납니다. 오토바이처럼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전거를 타고 골목과 골목을 끊임없이 순찰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누가 외부인인지, 누가 수상한지 그들의 눈은 늘 열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합니다. 괜히 튀지 않으려고, 괜히 질문하지 않으려고. 공포는 폭력보다 빠르게 퍼집니다. 보이지 않는 감시는 사람들을 스스로 침묵하게 만듭니다. 이 기괴한 집단들이 집착하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가시덤불 속에 숨어 사는 교수입니다. 교수가 총을 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들은 열광합니다. 역시 교수님이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어. 그들은 교수를 자신들의 정신적 지도자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공포에 떱니다. 그는 이 폭력적인 숭배가 존경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로컬 포스는 그의 오두막 주변을 에워싸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감시를 시작합니다. 교수의 고립은 더욱 깊어집니다. 경찰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입하지 않습니다.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 폭력 집단을 남작을 지키는 효율적인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권력은 늘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합니다. 길들였다고 믿은 폭력은 곧 주인의 손을 떠납니다. 마을은 서서히 변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포가 규칙이 되고 폭력이 상식이 되고 침묵이 생존 전략이 됩니다. 이제 이 마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것을 멈추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교수는 원했습니다. 완전한 고립, 세상과의 단절,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기를, 아무도 다가오지 않기를. 하지만 그 침묵을 깨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딸 도라. 그녀는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확성기를 들고 가시덤불 바깥에 서서 아버지를 향해 외칩니다. 당신은 나를 버렸어요. 우리를 떠났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도라의 목소리는 고요를 찢고 들어옵니다. 스티로폼 벽은 소리를 막지 못합니다. 교수는 귀를 막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철학의 요새는 딸의 외침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도라는 울고 소리치고 비난하다가 애원합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감정의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기자들, 카메라맨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 그들은 말합니다. 세상을 등진 천재 교수, 가시덤불 속의 은둔한 미치광이. 이들은 기삿거리를 찾습니다. 교수의 오두막을 찍고 그의 얼굴을 조명에 담고 그가 총을 쐈던 이야기를 자극적으로 편집합니다. 그의 고요한 세상은 이제 전 국가적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는 단지 외면하고 싶었을 뿐인데 세상은 그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마을로 퍼지자 시장과 경찰도 반응합니다. 이건 기회다. 이 주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소문은 더 커집니다. 억만장자 남작, 미친 교수. 이 두 인물은 이제 흥행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가시덤불 속은 더 이상 고요하지 않습니다.
도라의 확성기, 기자들의 플래시, 그리고 이제는 로컬 포스까지 등장합니다. 그들은 교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도라와 기자들을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폭력입니다. 가시덤불은 고요한 명상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고함과 욕설과 피와 비명이 가득한 전장. 교수는 침묵합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가, 기억이, 과거가, 스스로 무너뜨린 세계의 파편들이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습니다. 완전한 고립은 없다고. 세상은 그가 외면해도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남작은 갇혀 있었습니다. 시장과 불량배들, 환영과 감시의 벽 속에서. 하지만 그를 붙잡은 건 그들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에타. 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 기억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는 몰래 저택을 빠져나와 마을의 뒷골목을 걷습니다. 지저분하고 변해버린 거리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는 그녀가 살고 있을지 모를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 문 앞에서 남작은 두근거리는 가심을 붙잡고 벨을 누릅니다. 그리고 문이 열립니다. 거기에는 그의 기억 속의 마리에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늙고 지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집, 먼지 쌓인 가구와 색이 바랜 조개 모양 의자. 그녀의 얼굴엔 피곤과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작은 말합니다. 마리에타, 나야. 기억하지?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는 조심스럽게 젊은 시절 그녀의 사진이 담긴 봉투를 꺼냅니다. 하지만 마리에타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당신 그 돈 많다는 만장 맞아요? 남작은 멈춰섭니다. 그녀의 말은 칼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다린 것은 돈이었습니다. 혹은 아무것도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있지만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남작은 과거에, 마리에타는 현재에. 남작은 그녀가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했고 그녀는 그가 현실을 마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남작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그가 떠났던 고향은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고 시간은 돌이킬 수 없으며 자신은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무겁게 일어섭니다.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버려지는 감각입니다. 남작에게 고향은 없었습니다. 사랑도, 기억도, 과거도 모두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희망이 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작은 돈이 없다. 그 한마디가 퍼지자 환영은 분노로, 기대는 복수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에게 전부를 기대했는가? 시장은 도망쳤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가 만든 남작 신화가 괴물이 되어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괴물은 마을을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로컬 포스. 그들은 총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마을을 정화한다며 불을 들렀습니다. 상점에, 집에, 역사에. 마을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비명이 들리고 오토바이 괴금이 거리를 찢습니다. 경찰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 역시 폭도가 되었습니다. 자전거를 탄 감시자들은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공포를 뿌렸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질서를 되찾자. 하지만 누구도 무엇이 질서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불길은 교수가 숨어있던 가시덤불까지 번졌습니다. 그는 오두막 안에서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딸 도라의 비명, 불타는 나뭇가지가 쓰러지는 소리, 폭력의 발소리, 그리고 정적. 도라는 죽었습니다. 교수를 향해 외치던 그녀는 혼돈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남작은 불타는 거리 위를 떠돌았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는 마을의 구세주였습니다. 이제 그는 쫓기는 자, 도망자,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되었는지. 그는 그저 죽기 전에 사랑을 찾아 고향에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곳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사라졌습니다. 타버린 것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도 인간성도 그리고 희망도 함께 불탔습니다. 모든 것이 타버렸습니다. 마을도 기억도 사랑도. 불은 끝내 남작이 머물던 저택까지 집어삼켰고 시장실의 서류, 축제의 현수막, 희망이라는 이름의 허상까지 모두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말 대신 그들은 서로를 밀치고 남은 것을 훔쳤고 누구의 잘못인지 끝없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남작은 불길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룻밤 전 그는 구원자였습니다. 이제 그는 젖은 옷을 입고 방황하는 노인, 미친 사람이라 불리는 존재입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금도 계약서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평생 껴안고 온 무너진 삶의 흔적, 가치 없는 종이 몇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죽어갑니다. 무명시로, 방문자 없이, 의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존재로. 누군가는 묻습니다. 그가 왜 여기 있었던 거죠? 그냥 할 일 없이 떠돌던 노인이래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수는 말이 없습니다. 딸 도라의 죽음, 무너진 가시덤불, 불타는 사람들. 그는 모든 것을 보았고 그 모든 것을 끝으로 입을 닫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고요는 이제 죽음을 품은 정적으로 마을 전체를 감쌉니다. 로컬 포스는 사라졌고 시장도 사라졌고 마을은 지도 위에서조차 더 이상 장소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기만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거리, 부서진 간판, 녹아내린 전신주, 길바닥에 널브러진 희망의 조각들. 세상은 이 마을을 잊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작가는 마지막에 이름들을 적어 놓습니다. 불타버린 저택의 이름, 사라진 거리의 이름, 남작이 앉았던 낡은 의자, 교수의 스티로폼 벽, 도라의 외침, 마리에타의 조개 모양 소파, 79번 바, 무너진 가시덤불,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신목. 이것은 한 편의 이야기가 끝난 뒤 그 잿더미 속에서 하나하나 주워 모은 사라진 것들의 목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다카포 알피네, 처음으로 돌아가 끝까지. 이 소설은 끝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반복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고 모두가 기대하고 진실이 무너지고 폭력이 타오르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시. 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어딘가 다른 마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는 더 이상 세상을 해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히 남겨진 것들 위에 앉아 마지막으로 세상을 응시합니다. 그 응시는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계를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끝이 아니라 끝의 반복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유일한 구조일까요? 이것이 바론 벤크하임의 귀향의 마지막 장, 그리고 이 세계의 마지막 질문입니다.